네, 이게 참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제어봉을 갑자기 다 내리는 스위치를 눌러버립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파이프가 다 터지고 뻥! 원자력 발전소에 천장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핵 발전소가 폭발했대. 수많은 방사능 물질들이 그대로 다 튀어나간 거예요. 야, 발전소에 화재 났다고 해갖고 맨몸으로 와서 물 뿌리다 보니까 모든 구멍으로 이 피가 쏟아져 나오는 소방수들이 그때 피폭돼서 많이 죽기도 했고요. 안녕하세요. 과학을 통해서 역사와 경제를 10배, 100배 재밌게 해주는 남자 최승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학을 통해서 역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재밌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 어렸을 때 경험도 있고 해서 딱 떠오르는 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섬뜩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1986년도였죠. 소련이 해체되기 전이어갖고 40대 이상은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당시 뭐 칼기 격추 사고도 있었고 아직 이 냉전이 완전히 거쳐지지 않은 시절이어갖고 소련 하면 되게 무시무시한 이 빨간 악마로 그려지던 시절이었는데 오늘 서방에 퍼져나오기 시작한 게 거기서 핵 발전소가 폭발했대.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니 또 쟤들이 무슨 사고를 친 거야 하면서 당연히 그 당시에도 핵전쟁은 아니지만은 그럼 방사성 물질이 여기까지 날아오면 어떡해? 굉장히 공포가 있던 시절이어갖고 불안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그때만 해도 몰랐는데 알고 나면 알고 날수록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됐죠. 네, 이게 참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구소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술에 있어서 안전 경시가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아무래도 공산주의라는 게 빨리 실적을 내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안전이 뒤로 밀리기가 일쑤였어요. 원자력 발전소처럼 굉장히 이런 중요한 아주 민감한 시설들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체르노빌 원전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부터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이고요.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지금 전쟁 때문에 많이 나오는 키이우지 않습니까? 이 키이우, 드네프르강 좀 더 상류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체르노빌 프리페티 요곳에 설치된 원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전력 공급원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여기에 설치된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종류가 RBMK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그대로 얘기하면 레악토르 발쇼이 무시나스티 까날리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흑연감속 비등경수 압력관형 이런 원자로 굉장히 말이 복잡하죠. 네, RBMK형 원전이 사실은 이 민간용 상업용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설계된 게 아니라 처음에 핵 물질, 핵무기에 들어갈 그런 핵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어갖고 이 안전보다는 빨리빨리 핵폭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런 목적으로 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 RBMK 원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안에 감속제로 흑연이 들어갑니다. 감속제는 뭐냐면은 이 핵 분열 반응을 갖다가 좀 더 촉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흑연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감속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는 우라늄 235와 238을 섞어서 넣는데요. 이 중성자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이걸 고속 중성자라고 하는데 1초에 14,000km 정도 되는 굉장히 빠른 중성자가 핵분열 과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넣어주면은 우라늄 238이 이걸 흡수해버려서 반응이 더 안 납니다.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다양하게 속도로 감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흑연이 감속제가 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이게 한 속도가 1초에 2km 정도 줄어들면서 우라늄 235에 잘 맞는 중성자로 감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흑연을 집어넣어주면은 반응이 좀 더 빨라지고 이걸 빼주면은 얘가 반응이 좀 더 느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반응이 너무 폭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억제해주는 이걸 제어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이런 물질로 만든 봉을 갖다가 또 집어넣어요. 이 중성자가 그러니까 우라늄 원자에게 맞기 전에 이 제어봉이 흡수를 해줘갖고 반응이 폭주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봉을 갖다가 적절히 넣어주고 빼주고 하면서 반응을 컨트롤 해주는 게 이 운전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핵분열 반응이 원자로 안에서 일어나면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원자로는 잘 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로 식히기 위해서는 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을 가만히 놔두면 이 열 때문에 끓어 넘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계속 순환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시켜서 냉각시켜주고 다시 냉각된 물을 보내주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뜨겁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체르노빌 원전 같은 경우는 원자로 하나 식히는데 시간당 약 45,000세제곱미터 정도의 물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 보통 50m짜리 수영장 20개 정도의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영장 20개분의 물을 갖다가 1시간마다 계속 갈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굉장히 강력한 펌프로 돌려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뭐였냐면은 이걸 전기 펌프로 돌려주는데, 야 만약에 정전이 나서 이 펌프가 안 돌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안전대책으로 원전에는 디젤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즉시 이 비상 발전기가 가동이 돼갖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부터 시동 걸고 이 발전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1분이 넘게 걸려요. 그럼 1분 동안에 만약에 이게 끓어 넘쳐서 폭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원래 이것도 사실 미리 다 테스트했어야 되는데 안전불감증 때문에 실제로 운전하고 있던 도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야 이거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근데 이게 처음에는 원자로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계속 돌고 있는 관성으로 거기도 발전기가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야 원전이 당장 꺼지더라도 일단은 그게 좀 도는 힘이 남아 있으니까 그 전력으로 돌다가 그 사이에 디젤 발전기가 가동이 돼서 펌프를 계속 돌려주면 되지 않겠냐 해갖고 진짜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하는 도중에 몇 가지 아군이 겹쳤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이게 4월 25일 낮부터 실험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실험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출력을 한 반 정도 떨어뜨리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출력을 줄여놨는데 끄고 실험하려던 차에 그 옆이 뭐라고 했죠? 바로 수도 키이우라고 했죠. 키이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우리 지금 전기 좀 많이 써야 되니까 전기 좀 계속 보내줘라. 그래갖고 그때 실험을 못하고 계속 일단 가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원자로 안에 핵 분열 반응을 방해하는 찌꺼기 물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논 135라는 중간 산물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출력을 이용해서 계속 태워주면은 그 물질들이 일종의 뭐 중간에 재 같은 거여 갖고 이게 많이 쌓인 상태에서 그날 밤부터 이제 진짜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자 실험하기 위해서 출력을 낮춰보자. 슬슬 출력을 낮추려면 아까 반응을 줄이는 제어봉을 삽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어봉을 삽입했는데 갑자기 출력이 예상보다 확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한 20% 정도까지만 줄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30MW 팍 떨어지니까 당황을 해갖고, 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꺼지려고 해? 그래서 다시 제어봉을 뺐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출력이 안 나오는지 몰랐던 겁니다. 핵분열을 방해하는 제논이 많이 쌓여서 그런 건데, 그래갖고 제어봉을 갖다가 빼버린 상태에서 그냥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 좀 끄고 디젤 발전기 잘 가동하네 라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작 실수가 겹쳐져요. 이제 실험할 만큼 했으니까 원자로 이제 끄자 라고 해서 그때 제어봉을 갑자기 다 내리는 스위치를 눌러버립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궁소로 만들어졌는데 그 밑에는 아까 반응을 촉진시키는 흑연이 끝에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천천히 내려가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촉진시키는 흑연이 처음에는 이 재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에 걸려 있어서 그 영향이 없었는데, 이걸 제어한답시고 내리는 와중에서 핵 연료 물질이 쌩쌩한 게 많이 남아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갑자기 반응이 폭주하게 된 겁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아까 뭐 한 30MW 정도였던 출력이 갑자기 500MW로 치솟고, 이게 3200MW짜리 원자로였는데 또 몇 초 지나니까 그 10배인 3만 메가와트 이상으로 확 폭주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출력이 커지면서 그 안에 있던 물 같은 것이 확 끓어오르면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갖고 파이프가 다 터지고 연료 피복 같은 게 다 터져 나가면서 반응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뻥! 원자력 발전소에 천장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원자로 안에 있던 수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그대로 다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밤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주변 그 프리피아티 시 같은 데서 지금 불꽃놀이 하나? 빔이 쫙 밤하늘로 올라가는데 처음엔 되게 멋있어서 야 무슨 구경 났나 보다 하고 좋아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방사성 물질의 풍수였던 거죠. 네, 그래갖고 이 당시에 이걸 싸고 있던 흑연 같은 게 다 튀어나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발전소 관계자들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랐는데, 그래서 심지어 소방수들을 그냥 불렀어요. 그래서 소방수들이 갑자기 야 발전소에 화재 났다고 해갖고 맨몸으로 와서 물 뿌리다 보니까 이게 뭐야, 다 방사성 오염된 그런 물질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방수들이 그때 피폭돼서 많이 죽기도 했고요. 이때 뚜껑이 열리면서 터져나간 방사성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500경에서 약 1000경 베크렐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튀어나갔는데, 이것도 그냥 하면 감이 안 오실 텐데 그 당시 히로시마 원폭에 한 400배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한꺼번에 누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터져나가갖고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퍼지니까 주변 도시라든가 농토 다 오염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고 걸 수습하는 게 문제였어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방사성 물질이 튀어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안에 무슨 로봇 같은 기술이 발전해서 그걸 집어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진짜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당시 소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용을 해서 잡습니다.
여기 영상 보시면 많이 하는 게 일단 뚜껑이 열렸으니까 뚜껑의 반응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반응을 정지시킬 만한 붕소 같은 물질들을 그 안에 퍼부어야 돼요. 헬기를 이용을 해서 싣고 가서 그 위에서 투하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오는데 그 방사능에 의해서 헬리콥터가 중간에 오작동을 일으켜서 추락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당연히 그 위를 지나간 헬리콥터 조종사나 요원들은 어마어마한 피폭을 당해서 나중에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나중에 안 되고 뚜껑을 봉인해 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 튀어나온 수많은 잔해들을 좀 치워야 됐어요. 소련이 그 당시에 예비군을 소집했습니다. 예비군을 당시에 전국에서 60만 명 정도 소집해갖고 일부는 주변 정리하는 데 쓰고 일부는 이른바 바이오 로봇으로 썼습니다. 열린 뚜껑 주변에 수많은 잔해들을 갖다가 로봇이 치울 수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아주 기본적인 방호복 중요한 몇 군데만 납판으로 가리고 거기에 우비 같은 걸 씌워갖고 너무 오래 작업하면은 피폭을 많이 당하게 되니까 이들 미안한데 주변에서 한 산만 떠서 다시 저기 집어넣고 와라. 한 번만 갔다 오면은 그렇게 많이 피폭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어갖고 잔해를 치웠어요.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끔찍하죠. 지금 수준에서 얘기하면. 정상적인 서방 국가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들어갈 상황이지만은 그 당시는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군소리 없이 그래도 내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수습하나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겨우겨우 4월 달에 뚜껑이 열린 다음에 한 10월 달에야 일단 봉인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현재는 이 체르노빌 주변이게도 방사능 수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사람은 못 살지만은 잠깐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 수준이지만은 앞으로도 최소한 6, 70년 이상은 더 지나야 완벽하게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체르노빌 이후에 뭐 역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바로 옆에 일본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아직 수습 중인 단계여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고 계실 텐데요.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로 냉각계통이 문제였습니다. 일본이 지진이 잦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에는 충분히 견디게 설계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정지가 됐지만은 뭐 비상발전기가 가동을 해서 처음엔 제대로 이게 워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발생한 쓰나미였죠. 쓰나미의 높은 파도가 이 원전, 해안가에 있는 원전을 덮치면서 방파제를 넘어서 물이 넘어오니까 이것도 발전기는 무사했는데 중간에 있던 변전기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발전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이게 모터를 돌릴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죠. 물론 약간 시간은 있었습니다. 이게 또 그동안은 배터리가 있어갖고 배터리로 돌릴 수가 있었는데 몇 시간 배터리가 버틸 동안에 구조대가 빨리 와서 발전차 같은 걸 연결해서 계속 전원을 공급해줘야 됐는데 그 당시에 주변 도로가 다 망가지면서 백업 시설이 못 왔어요. 제때. 그 사이에 냉각계통이 멈춰버리면서 점점점 뜨거워지게 되죠. 뜨거워지면은 증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 안에 있던 연료봉들이 손상이 되게 되고 그럼 이 연료봉 피복 같은 게 망가지면서 수소가 많이 생겨납니다. 원래 이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도 약간의 수소가 발생을 해서 적당히 빼주게 되는데 그때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요. 이게 수소가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생겨나니까 압력이 커져갖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니까 급히 이걸 좀 바깥 용기도 빼냈는데 그러고도 수습이 안 돼갖고 이 수소와 고압 증기도 가득 찬 경남 용기가 폭발해버린 겁니다. 아까 체르노빌은 원자로 안에 경남 용기까지 다 터져버리면서 방사능 누출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깥을 싸고 있는 부분만 터져나간 거여서 사실 뭐 방사능 누출은 체르노빌에 비해서는 뭐 100분의 1 수준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수습하는 와중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죠. 멜트다운이라고 해갖고 이 안에 핵 연료가 녹으면서 밑으로 용암처럼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멜트다운이 일어난 부분에 빗물이라든가 틈으로 들어오면서 이 핵연료와 접촉하면서 오염된 그런 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요즘 많이 얘기하는 원전 오염수지 않습니까? 이 원전 폐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가 요즘 이제 핵심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의 영향이 생각보단 적었습니다. 태평양 쪽에 있다 보니까 해류를 따라서 가면 먼저 저 태평양, 북태평양을 따라서 미국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영향이 좀 적고 만약에 노심이 터져 나왔으면 영향이 컸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뭐 그래도 좀 적은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고요. 설계가 굉장히 안전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나 체르노빌 원전에 비해서 훨씬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세상 일이라는 게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계속 점검해야겠죠.
사실 뭐 많은 무기라는 게 뭐 나오지 않았으면이라는 바람과 달리 나올 수밖에 없는 무기들이 많긴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이게 군사적 이용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무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나왔으면 안 돼라고 생각되는 무기가 대표적인 게 화학무기가 있습니다. 화학무기라는 거는 이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를 대량으로 쓰면서 그 끔찍함이 알려지게 됐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이 독가스로 인한 참상은 사진만 봐도 질릴 정도입니다. 화학무기에 의하면은 정말 고통스럽게 온몸이 그냥 타들어가는 고통과 뭐 눈이 멀기도 하고 그 중간 과정이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리고 뭐 설령 좀 죽음을 모면한다고 해도 굉장히 후유증도 심하고요.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화학무기가 제네바 협정에서 금지가 되긴 하는데 화학무기가 사실은 계속 개발이 됐습니다. 이 화학무기는 기본적으로 많은 수가 살충제를 개발하는 와중에서 나왔어요. 원래 뭐 그러니까 농약 개발하는, 그러니까 뭐 벌레들 죽이려고 개발하다가 좀 실험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네. 야, 그럼 이건 무기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한 건데요. 당연히 화학이 발전했던 독일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당시에 유명한 화학회사 이게 파르벤이 뭐 살인가스 하면 뭐 테러에도 좀 쓰죠. 그래서 살인, 타분, 그리고 전쟁 말기에는 더 독한 소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신경작용 화학무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경계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뉴런이 보시면은 전기 신호가 딱 가면 전기 신호가 타다닥 넘어가서 뉴런 접합부의 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팍 터트려 보냄으로써 그 다음 뉴런에 이 바통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신경계가 교란을 받으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발작을 하고 부들부들 떨고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도 느끼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구멍으로 이 피가 쏟아져 나오는 뭐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진짜 끔찍하게 죽는 화학 무기들이 개발되고 비축되고 또 일부는 사실 쓰였습니다. 정규전에는 안 쓰였지만은 비정규전에 일부 쓰여갖고 실제로 그런 참상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독일이 그러니까 또 영국에서도 VX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가스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최루탄에 많이 쓰이는 CS 가스 같은 경우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화학무기의 공포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화학무기 말고도 생물무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화학무기만큼 대량으로 아직 전쟁에 사용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본의 731 부대 마루타 실험이라든가 뭐 그런 걸 보시면은 이 생물무기가 진짜 실전에 대량으로 사용됐을 때 또 얼마나 끔찍할까.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뿌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에는 쥐고 있지만은 쓰여서도 안 됐었고 앞으로도 쓰여서는 안 될 그런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는 군용 권총 중에 콜트 권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20세기 초에 개발이 돼갖고 지금도 아직 현역에서 군인들이 잘 쓰고 있고, 물론 이거는 100년 된 총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게 아니라 생산은 그 뒤로도 계속이 됐죠. 근데 처음 개발된 게 그 원리 그대로 지금껏 잘 쓰이고 있다는 얘기고, 또 진정한 장수만세 무기로 불리고 있는 것이 B-52 폭격기가 있습니다. B-52 폭격기는 말 그대로 1952년에 처음 배치된 무기입니다. 개발된 지 72년이나 된 무기인데 야, 그럼 구닥다리를 어떻게 써? 하지만 잘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게 B-52H형인데 이게 생산이 62년도에 중단됐으니까 그 60년 전에 생산한 걸 지금까지 닦고 졸고 기름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좋은 전투기 폭격기 많이 있는데, 스텔스 폭격기 많이 있고 왜 그런 거 아직도 써? 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실 텐데요. 이게 운용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무기도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장비는 항상 망가지고 녹슬기 때문에 이 부품 계속 갈아줘야 되고, 그거 운용하려면은 뭐 승무원도 필요하고 정비 인력도 필요하고 다 하나하나가 돈이죠. 이 B-52는 아주 옛날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돈이 굉장히 저렴해요. 작전 반경이 한 14,000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30톤씩 폭탄을 싣고 가서 와르르 쏟아부을 수 있는 무기가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 뒤에 개발된 B-1 폭격기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신기술을 많이 집어넣어서 운용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당이 잘 안 되고, 특히 또 미국은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공권이 있지 않습니까? 공군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 구식 폭격기의 하나 단점은 요격당할 위험이 크다는 건데, 미국이 워낙 전투기라든가 각종 미사일들 호위를 잘 해주니까 이런 구식 폭격기로도 안전하게 가서 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것도 계속 퇴역시킨다 말은 많았는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그냥 쓰자 라고 해서 이제 엔진 교체하는 사업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엔진 교체하고 나면은 한 2050년대까지는 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채우고 퇴역시킬 것 같아요.